지난 판구조론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핵 붕괴에 의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동력이 되어 멘틀이 움직인다는 이론인 멘틀 대류설, 그리고 지구 내부 물질이 대양의 중심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점점 밀어 올려짐에 따라 바다가 확장된다는 이론인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이론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게 된 지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이론인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멘틀이 대류한다는 건 어떻게 알겠는데, 사실 현대 과학 기술로도 지각 표면 극히 일부분밖에 들여다볼 수 없는 인류가 어떻게 지구 내부의 물질들의 조성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직접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들은 이러한 과학 지식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인류에게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공포로 여겨졌던 자연재해이자 지구 내부의 구조 등 여러 비밀을 풀어줄 수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도구에 관한 이야기, 지진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란 지각 내부의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층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압력을 받아 툭 끊어지는 현상인 단층에서도, 기상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커다란 산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에서도, 마그마의 뜨거운 열이 한순간에 방출되는 화산 폭발에서도, 심지어 태풍이나 번개 또는 바람과 파도 등 땅속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작은 진동은 발생하고 있죠. 이 진동의 원인이 땅속의 깨짐으로 인해서 일시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진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지진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대응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 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얼스 퀘이크라는 것 자체가 땅이 흔들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들어가면서 땅이 흔들린다던가 아니면 땅을 강하게 쳐서 이게 흔들린다던가 하는 진동도 역시 땅이 움직이게 되면 얼스퀘이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걔를 아주 좁은 의미로 얘가 지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진이라는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날까요?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 발표되었고, 합리적인 관측 결과로 이를 증명하고자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어 17세기 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과학혁명 시기,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되고 이룩되었으나, 이러한 지질학적 지식, 특히 땅이 진동하는 지진의 발생 원인은 20세기 초반, 즉 양자역학의 태동기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들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지진에 관한 연구가 늦어졌던 걸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모든 과학은 첫 번째 단계가 가정에 들어가요. 가정을 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거는 이러한 가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모델링을 하게 돼요. 모델링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명을 하고 이거를 다시 재현 가능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과학의 발달사인데, 우리는 현재 가정을 하고 모델링까지는 했는데 증명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없다는 거죠. 관측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7kg의 흙을 으쌰으쌰 다 파내고 10kg만큼의 흙을 다 치워봐야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만큼 깨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현대 과학으로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의 분석과 관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범주 들어가고, 1891년 일본 미노와리 지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평탄했던 지표면에 수미터 정도의 단층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막대한 지진의 사례를 통해 우리들은 단층 운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된다는 사실, 즉 단층과 지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단층이라는 것이 그 발생 지역 이외의 지대에 지진을 유발시키는지, 그 비밀을 말이죠.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게 된 이론이 바로 탄성 반발설이라는 이론입니다. 탄성 반발설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탄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탄성이란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외형이 변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탄성을 지닌 물체들은 풍선이나 고무줄, 용수철, 그리고 트램플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주 딱딱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암석들도 사실은 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의 대가이자 천재 물리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 즉 원자와 분자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용수철로 결합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고체들은 탄성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탄성을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암석들로 이루어진 땅, 즉 지층이 양 방향으로 힘을 받아 깨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모형 실험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타이로폼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탄성력을 지닌 물체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스타이로폼에 변형을 가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점점 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심하게 변형시켜 볼까요? 이렇게 부러지면서 부르르 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타이로폼이 지니고 있던 탄성력이 결국 분자들 결속이 깨짐으로 인해서 마치 스프링을 길게 늘어뜨렸다가 갑자기 놓았을 때처럼 요동치는 현상이 이러한 떨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가 딛고 있는 지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단단하고 탄성력이 큰 지층을 양쪽 판의 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인 힘, 즉 응력을 받게 되어 그 힘이 커다랗게 쌓이게 되면 안발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맹렬한 그리고 강력한 진동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 진동이 지표면으로 도달하여 강하게 땅을 흔들어내는 것이 지진의 원리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단층은 그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중력과 암석의 무게로 인해 수직적인 방향의 힘이 크거나 판 끝으로부터 파생되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팽창력이 커다란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정단층, 다음으로 판 경계에서 판을 꾹 누르는 압축력이 크게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역단층, 마지막으로 단층면에 대해 엇갈리는 힘이 발생할 때 또는 상대적으로 한쪽 방향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일어나는 단층인 주양이동 단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앞선 탄성 반발설에 의한 지진 발생의 원인에 국한된 것이고, 지진은 이 외에도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산 폭발에 의한 지진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죠.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 에너지에 의해 지표 안쪽 마그마가 약해진 안반을 뚫고 지표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반을 뚫고 솟구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안반의 진동 역시 지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순식간에 바깥으로 빠져나온 마그마의 공백에 의해 지표면이 떨리는 현상이 역시 지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지하 깊은 곳에 높은 압력으로 액체를 주입해 주변 암석을 파괴하여 인공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매우 강한 폭탄, 이를테면 핵폭탄 같은 막강한 위력의 폭탄을 폭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진들도 인공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발생된 진동에너지와 압력은 그 발생 지점으로부터 동심구를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지진의 에너지를 발생시킨 특정 지점을 우리는 지진이 발생한 근원지라는 의미에서 하이퍼센터,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표면을 우리는 에피센터, 진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은 지진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인 리히터 규모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리히터 규모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알지 못한 어떤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100km 떨어진 곳에 우드 앤더슨이라는 지진계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드 앤더슨. 네, 우드 앤더슨 지진계라고 있어요. 네. 이 지진계를 이용을 해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진동이 감지가 됐는데, 얘가 이 센서가 1mm가 움직였어요. 네. 1mm가 움직였을 때 100km 떨어진 관측소에서 이 지진계가 진동을 해서 1mm가 움직였을 때 이거를 규모 3.0이다. 이게 정의군요. 예, 정이에요. 아,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우드 앤더슨 그 지진계를 지진계가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1mm 움직이는 그렇죠. 것을 우리는 예. 리히터 규모 3.0이라고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 예. 정의인 예. 거죠. 거기부터 단. 그렇죠. 거기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실로 왔을 때 네. 만약에 이 지진계가 50km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거는 80km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진앙이 결정돼야 이 관측소까지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아. A라는 관측소에서 기록된 진폭을 네. 100km 떨어진 걸로 환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그래야 규모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규모 선정이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진앙 결정이 첫 번째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진앙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진폭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앞선 크게 세 가지의 사례들로부터 발생되는 지진들은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인 진원으로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지표에 도달하지만 파동의 속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지표면까지 더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약어인 피파. 다른 하나는 피파 이후 도착한다는 의미의 세컨더리 웨이브, S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파원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약 6에서 8km/s로 움직이는 피파의 경우 파원에서 발생한 강한 프레셔, 즉 압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파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파동의 이동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한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파원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 소리가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S파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약 3에서 4km/s로 움직이는 S파는 파원에서 발생한 실제 바이브레이트, 즉 진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파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동은 파동이 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일어나므로 S파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수면파나 줄의 진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피파고요. 이게 S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파와 S파는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피파는 매질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반면 S파의 경우는 액체나 기체에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파와 S파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우리는 지구 내부 물질의 상태를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또는 발생된 지진을 이용해 지구 전체적으로 여러 관측소에 설치된 지진계의 파원을 분석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구조 물질이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1909년 크로아티아의 기상학자이자 지진학자인 안드리아 모우로비치치는 크로아티아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분석 자료들로부터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는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에서부터는 기존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하나의 패킷의 PS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지구 내부가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는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기존의 파동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면들에서 파동이 반사 또는 굴절될 것임을 확신하였고, 이를 통해 지표로부터 약 54km의 깊이 지점에서 지각과는 다른 물성을 지닌 공간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가장 처음 발견하게 된 순간이며, 이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지질학자들은 이 경계면의 이름을 모우로비치치 불연속면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진파의 속도 차이, 매질이 변할 때 발생하는 S파의 전달 불가능성, 그리고 물성의 차이에서 오는 굴절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진파가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P파 암형대, S파 암형대 등의 발견이 지진을 이용하여 지구 내부를 분석하는 지질학적 연구로부터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지구 내부는 크게 지각과 멘틀, 외액과 내액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깊은 땅을 구태여 직접 파보지 않아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분석하는 도구인 아주 정밀한 지진계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지진파를 감시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지진파를 관측하고 연구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학쿠키는 직접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남철 분석관님을 만나뵈었습니다. 분석관님의 설명과 함께 기상청의 지진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지진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측 도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온도계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지진계가 지진을 관측하는 원리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용수철 끝에 공을 달아놓고 네. 위에서 손을 빠르게 흔들게 되면 용수철 끝에 달린 이 공은 움직이지 않고 네. 땅만 흔들리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제 지진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의 축으로 이제 한 공을 한 공간에 띄워놓고 네. 땅이 막 움직이게 됐을 때 어떤 진동에 의해서 원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이 중력 축을 움직임으로 해서 네. 그것이 땅의 움직임을 그대로 대변하게끔 아. 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 이제 지진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추의 그럼 질량이 커야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질량을 네. 키운 다음에 이 추의 관성을 좀 키운 다음에 그렇죠. 이 관성을 이용해서 주변이 흔들리더라도 추는 안 흔들리게 그렇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감지를 하는 거군요. 가만히 추의 끝에 우리가 볼펜이 달려 있다고 했을 때 네네. 끝에 이제 움직이는 종이를 딱 두게 되면 네. 땅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이 이 종이에 그려지겠죠. 볼펜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네. 현대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지진계들도 네. 다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지진을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 지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의 이제 기상청에서 264개의 지진 관측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이제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뭐 원자력,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뭐 댐을 관리할 때 아니면 원전 시설을 관리할 때 안정성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진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한 이제 자료들이 기상청에 다 수집이 되고 네. 우선 수집된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분석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크게 발생하느냐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단층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어느 지역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가, 네. 어느 지역이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네. 그거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인가 산악 지역인가에 따라서 네. 뭐 집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변전소 같이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만큼의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런 것을 연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네.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는 뭐 몇백 년 내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방지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거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용했을 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인류가 지구상에서 발을 붙이고 산 지가 몇십억 년 이상 됐는데 네네. 우리는 이 지구의 안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몰라요. 단지 추정을 할 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내부의 형태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구 내부에서 오는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지구의 곳곳을 거쳐서 오는 지진파거든요. 지진파가요? 땅 속에서 발생을 했지만 더 깊은 곳까지 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네. 굴절돼서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직접 네. 오기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지진파가 달려오게 되는데 MRI라든가 네네. 엑스레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지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진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산이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문명을 말살시킬 수 있는 네. 그 두려운 존재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그렇게 지구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경주와 포항에서 발발한 지진 사태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지진이라는 존재. 때로는 인류의 삶에 있어서 자연활동은 재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공포와 예측 불가능의 대상마저도 과학의 범주를 끌고 들어와 새로운 호기심을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성에 보내진 인사이트 탐사선은 인공적인 지진파를 발생시켜 화성의 내부 물성을 들여다보고자 보낸 야심찬 프로젝트를 담고 있었죠. 이처럼 지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 우리가 좀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연구가 인류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과 연결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진을 감지해내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지진의 피해는 최소화함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재해가 아닌 기회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키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 과학쿠키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및 제작, 그리고 인터뷰 협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기상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중력장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중력 방향의 힘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네. 안정적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에 직각이 되는 힘은 약하죠. 아, 이렇게 흔들리는 그쵸. 거. 네. 그러니까 에스파일 땐 되게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에스파 때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무너져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중력 방향으로 서 있어서 위에서 눌러봐야 잘 네네. 버텨요. 근데 옆에서 살짝 밀면 자빠지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력장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네. 중력 방향으로서는 그 이제 안정성이 높은데 네네. 중력 방향의 수직 방향에서는 그 안정성이 많이 흐트러져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가 대부분 다 그래요. 네.